많으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평소에 고민하고 더 많이 좀 생각했던 부분들을 모아서 아주 특별한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힘드시죠?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미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스마트폰을 사주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이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좀 큰일 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도 하고 그렇죠. 놀이도 하고 근데 이제 중간에 이거를 다시 뺏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 과정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먼저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벌써 스마트폰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놀고 뭐 다른 거 다 해요 이러면은요. 제일 먼저 묻는 게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만약에 이제 사춘기에 들어간 청소년이라면 또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아주 어린아이 지금 한 뭐 2살, 3살, 4살 그렇다면 또 거기에 따른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스마트폰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성에 굉장히 빨리, 굉장히 쉽게 깊이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든 중독에 대해서와 같은 원리겠지만 마치 왜 술버릇 제대로 들이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첫 술을 잘 마셔야 된다 이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릴 때까지 제가 기억도 못하는 때는 술을 좀 드셨는데 그 다음에 술을 안 드셨습니다. 근데 술을 즐겨 하셔도 결코 이렇게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남을 해친다든지 하는 걸 전혀 하지를 않으셨는데 그냥 얌전히 주무시거나 아니면 노래를 좀 부르시다가 기분 좋게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술을 마실 때 그 아버지죠 할아버지께서 이제 앉히고 이제 네가 어느 정도 철이 들고 했으니까 남자는 이제 술 마시는 것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제대로 첫 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흐트러짐 없이 또 아주 바르게 그 다음에 그 딱 자기가 이렇게 좋아할 만큼만 마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스마트폰도 맨 처음에 정말 처음에 사주기 전에 맨 처음에 사용하는 법을 미리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줘야지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즘 보면은 스마트폰이 일종의 아이 돌봄이에요. 맞아요.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예전에 막 뛰어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용히 해서 뭐 하나 보면 그냥 어른대로 놀고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그냥 스마트폰에 뭐 그냥 300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얌전히 조용히 있으니까 어떤 때는 집에 있을 때도 뭐 좀 피곤하다 하면 그냥 틀어주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서부터 하게 되면 이 중독성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다시 그걸 우리가 아차 이거 늦었구나 하고 다시 회수할 때는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미국에서는요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데서 그 IT 산업, IT 그 프로그램 짜고 뭐 IT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CEO들은 자기네 아이들한테 아예 휴대전화 뭐 이런 거 주지 않는다고. 맞아요. 대표적인 예가 스티브 잡스. 그렇죠.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네. 아이들 3명 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주지 않았거나 주더라도 아주 제한된 만큼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뭐 다른 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자기네가 제일 잘하는 거죠. 이거는 빠지면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빠지기는 너무 쉽다. 어떡해요. 네. 지금 그거를 염려하고 있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이런 과정에서 약간 부딪힘이 있을 것 같은 이런 부모님들은 지금 어떻게 조금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일단 첫째가 우리가 처음 정말 술버릇 잘못 들인 것처럼 처음 너무나 쉽게 그냥 줘버렸던 거에서 먼저 자기 반성이 있어요. 맞아요. 자기 반성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아이 탓을 하고 아니면 배우자 탓을 하고 맞아요. 코로나19 상황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쉽게
내가 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구나 하는 걸 먼저 깨닫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이 연령에 맞게 우리가 그 제한을 두어야 됩니다. 미국의 수학과 그 협회에서는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문제점이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사실 뭐 사후 약방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최근에 이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래서 만 1세까지는 아예 이런 그 전자기기, 전파막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거를 아예 그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1세에서 2세까지는 이제 어른들이 막 예를 들어서 할머니 머리 이제 그 코로나 네.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할 때 휴대전화 이런 네네. 영상으로 그렇죠. 통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른의 입에 하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그런 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만 2세부터 6세 사이에는요 교육용으로 우리가 또 틀어줄 때도 네. 있잖아요. 뭐 색깔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그렇죠. 그럴 때 일단 프로그램을 먼저 선별을 해줘야 돼요. 얘네들은 선별 어떤 분별력, 그렇죠.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네. 틀만 보이면 재밌으면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별을 한 다음에 옆에서 같이 보라고 그래요. 맞아요. 혼자 그냥 너 이거 하라 그러고 나 딴 거 할 테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같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한을 두는 거죠. 우리가 1시간 보면 1시간 딴 거 하자. 이렇게 아주 어려서부터 이게 그 습관에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그렇게 해도 아이들은 더 하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말라 할 것이 아니라 그걸 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재밌는 걸 우리가 또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고민을 해결을 하시려면 사실 엄마 아빠가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바빠지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맞아요. 네. 저는 여기서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건 엄마 혼자서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오. 정말 다른 일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아빠의 협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공동 육아가 가능하다면 그 같이 아이들을 돌보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아니면 이웃이라든지 그런 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 협약을 하셔야 돼요. 아하. 네, 할머니는 그냥 보라 그러고 엄마는 안 된다 그러고 맞아요. 아빠는 화내고 서로 다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어른들의 갈등을 보면 아이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로는 죄책감을 가져요. 아, 나 때문에 싸우는구나. 그러면서도 뭐를 하냐 하면 통하는 데 가서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아, 이것이 뭐 이렇구나. 이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의견이 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가서 내가 어떻게 그 틈새에서 내가 요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할머니한테 조르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통하면 하거든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전조협이 뭐 도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이 정말 스마트폰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이 양면의 칼, 그죠? 좋은 것도 많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다. 우리가 칼을 아이들한테 함부로 안 주잖아요. 뭐 음식도 할 수 있고 도마도 하듯이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자동차. 정말 그 자동차를 해서 우리가 많은 편리함도 없지만 얼마나 위험해요. 살인 무의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 운전 연습하고 하듯이 미리 그 위험성을 이렇게 알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또 지켜봐주고 그 한계를 넘어갈 때는 우리가 일관성 있게 어른들이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진짜 어렵지만 이 어려운 걸 우리가 그냥 쉽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중독에 걸려서 아이가 클수록 들이는 비용, 고민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아 진짜 칼이나 자동차로 비유를 해주시니까 정말 많이 와닿네요. 먼저 우리 또 부모님들께서 이게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먼저 인식을 하고 처음부터 주시는 그때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제 사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장래에 뭐가 될까, 우리 뭐 지호는 나중에 가서 뭐가 될 거야 이런 거 자주 물어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아이들의 꿈이 유튜버인 장래희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현장에 가도 유튜버가 꿈인 친구들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자녀에게 사실 이제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이기도 할 텐데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제일 먼저
참 어렵긴 하겠지만 네.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여기 유인경님이 네. 이제 자녀가 나 이제 뭐 만약에 가상으로 네네. 엄마 나 변호사 되고 싶어, 어. 나 의사 되고 싶어, 아니면 아나운서 되고 싶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유 그래 무슨 기특하게 생각하고 막 적극 후원해 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살아왔던 경험에 비춰보면 그러한 직업은 대접도 받고 돈도 잘 벌고 뭐 완전 바로 지금까지 생각하지요. 하니까. 그런데 그런 직업들이 보통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뭐 공무원, 교사 뭐 이런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죠. 예, 사라지고 대체되고 지금 뭐 사실 법조인들은 미국에서는 이미 법조인 채용을 아예 AI로 하거든요. 인공지능으로. 왜냐면 그 많은 법적 지식을 인간이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사 또한 이제는 의사를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니고 사는 시대라고 해요. 네네. 뭐 요만한 스마트폰 그렇죠. 하나에 뭐 온갖 거 다 점검해주고 미리 네. 예방해주고 다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모님이 경험했을 때 그렇게 굉장히 바람직했다 하는 직업은 정말 빨리 사라지고 대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과거에 사는 게 아니라 미래에 살 건데 유튜버는 사실은 너무너무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그리고 유튜버는 남녀노소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무슨 대자본이 필요 없어요. 무슨 뭐 대기업을 차리기 위해서 뭐 돈을 어디다 끌어쓰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저 같으면 네. 적극 뭐라 그럴까요? 지지해줘라. 꿈을 지지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이하고 그거 굉장히 재밌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이의 관심사를 우리가 너는 뭐에 대한 유튜브를 하고 싶어? 맞아요. 뭐 새에 대한 거 혹은 뭐 레고에 대해서 뭐 혹은 뭐 짐승 또 동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머나 그렇구나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레고에 정말 레고를 너무 잘하고 난 레고로 난 유튜브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 정말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레고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거 외에도 뭐 누가 맨 처음에 만들었는지 네. 어느 나라에서 레고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레고의 가장 최신 뭐라 그럴까요? 최신 신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뭐가 있는지 비용은 또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사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레고 하나만 가지고도 부모님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네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공부해야 돼요. 부모님 원하는 건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자기 능력을 잘 키워서 자기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네네. 일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지해 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가 부모님이 나의 꿈을 정말 관심 있어 알아보고 하고. 관심 있어 하고 지지해 준다고 할 때는 그것으로 아이가 비뚤어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른들처럼 이렇게 뭐 합리적이거나 또 아니면 체계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몰라요. 목적성도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재밌으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하다 보면 정말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유튜브 보면 정말 끔찍한 것도 재밌다고 사람이 막 떨어져서 죽는데도 맞아요. 이러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는 부모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안내 네. 가이드의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정말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네. 간간히 우리가 아무리 유튜버가 좋다 하더라도 남에게 해로운 건 안 된다. 또 자신이 위험해서 어떤 사람이 유튜브 찍다가 죽잖아요. 뭐 그 폭포에서 떨어져서 네. 그거 찍는데도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한테 위험한 것도 무릅쓰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안 된다고 한계를 지어주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네. 더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얘가 유튜브를 하려고 맘처럼 시작을 했다가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다른 또 맞아요. 관심사를 찾을 수도 있고 네. 다른 직업을 찾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꿈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관심사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지지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아이와 네. 좋은 그 관계도 맺으면서 아이도 부모님한테 지지받는다. 그 다음에 같은 편이다. 힘을 맞아요. 얻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쁘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지지하고 그렇죠. 또 내 편이라는 마음이 들 때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가장 누구보다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관심 가져주고 지지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힘인데, 이게 사실 유튜버가 될래요? 라고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 거 하려고, 그런 거 해서 뭐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 지지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 더 깊이 탐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유민경님은 아마 80년대, 90년대 자라셨을 텐데 그때 많은 부모님들이 엄마 나 가수 될래, 혹은 엄마 나 무슨 뭐 영화 배우 될래, 혹은 뭐 스포츠맨 된다든지 이러면 조금 개그맨에 조금 약간 걱정하셨잖아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거에 대한 미래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고 그냥 고생만 하다가 그랬지만 요즘 보세요. 사실 요새 그 K-pop 그리고 BTS 또 손흥민 선수, 뭐 소년제라든지 김연아 선수라든지 정말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그런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불과 한 30년, 40년 전에는 부모님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죽으나 사나 본인들이 아는 직업, 아는 그 일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달라지고 아이들은 감이 빨라요, 어른들보다. 그래서 이제 감은 아이들한테 맡기고 방향성과 목적성 같은 것은 또 안전한 지도 이런 거는 부모님이 같이 해주실 겁니다. 네. 아이들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가장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 이런 뭐 알고리즘이나 영상들이 나도 모르게 이런 성적인 유해한 이런 영상에 노출이 되거나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그런 사실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도 뭐 있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뭐 엠번방 사건이랄지,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여기에 이렇게 연루가 되지는 않을까,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실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럼요. 어떻게 좀 부모님들의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할까요? 네, 첫째로는요,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지만 사실 부모님 세대가 아이들만큼 이런 스마트폰 기계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거 사용하는 방식들을 잘 몰라요. 모르면서 지도하려니까 정말 눈 감은 사람이 누구 인도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두 가지, 남에게 해롭고 자기한테 해로운 건 안 된다. 이거는 뭐 눈을 뜨던 감던 아이건 어른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거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가 성과 돈, 그것으로 뭔가를 이제 착취를 하거나 꿰거나 유혹을 하거나, 이것은 사실 성과 돈은 인류 역사상 있어 왔던 거 아니에요. 뭐 가장 오랜 직업이 뭐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늘 그 유혹은 있으나 이제 방법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스마트폰이나 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활용하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폭력,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뭐 이렇게 말하자면 도박같이 이렇게 걸게 한다든지 사행성 같은 거, 아니면 뭐 성을 어떻게 착취하려고 뭐 찍어서 보내라라든지 뭐 여기 들어오는 거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걸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꾸셨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아이들이 뭘 잘못했을 때 야단치는 걸 훈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훈육은 그런 상황을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것이 정말 좋은 훈육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왜 뭐 얼마 전에 왜 집에 전세돈을 아이가 뭐 어디다 보내가지고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 가서 야단치고 막 혼내고 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그 돈과 관련된 문제, 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폭력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여하한 일에도 아예 관심조차 갖지 말아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빨리 알려다오. 이렇게
대비책을 해주는 게 그래야지 아이들이 거기서 또 안 맞을까봐 무서워서 말 못하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책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요. 이렇게 사전에 이것과 관련된 콘텐츠는 확실하게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그럼요. 좋겠네요. 그리고 또 그런 네. 일이 만약에 벌어졌다면 빨리 알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혼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또 이거 말해봤자 또 야단 맞을까봐 우물쭈물하면서 이제 그런데 깊이 이제 이용을 당하거나 혹은 또 그런 일에 연루되는 일이 많이 없어지겠죠. 네. 우리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이 정말 와닿는 게 벌어지고 나서 사실 아이들을 야단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어떤 부모님은 이러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뭔가 좀 이상한 끼니가 있다. 네. 그러니까 끼니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비밀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려고 할 때, 이건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짓을 할 때는 네. 먼저 비밀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떳떳하면 뭐 감출 게 없잖아요.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가 이제 그 비밀이 많아지고 혼자 있으려고 하면 이게 좀 낌새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두고 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 보자. 예,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정말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또 인터넷 뭐 그런 것도 가능하면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네, 컴퓨터도 뭐 거실에다 놔두고 그래서 자기 방에 이제 잠자러 들어갈 때는 네. 아예 그냥 거실에다 놓고 잠을 자러 가도록 예, 그런 식의 어떤 가족의 규칙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부부가 같이 그 규칙을 지켜줘야 돼요. 아이들은 아빠는 안 지키는데 그럼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맞아요. 그리고 또 아빠들이 그러죠. 난 어른이잖아 이런데 사실 그거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본 것이 가장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정말 아이들한테 그런 규칙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제 서로 협의하에 네. 그렇게 하고 나면 같이 지켜야죠. 맞아요. 제가 이제 저는 아이들을 미국에서 낳고 키웠는데 그 아이들 자랄 때 사실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이거 가지고 그러다 그때도 텔레비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예, 그 텔레비 뭐 만화 영화 같은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우리 거실에는 텔레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텔레비는 어디 있었냐 하면 지하층에 가서 거기서 같이 저녁 뉴스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아침에 만화 영화 디즈니랜드 뭐 이거 보는 거 그런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뭐냐 저녁 시간에 가족이 모이면 배드민턴을 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그 거기 호수가 가까운데 호숫가에 가거나 이러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욕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만약에 나쁜 뭐 그런 그 좋지 않은 음식을 자꾸 먹으려고 하면 그거 뺏지 말고 다른 좋은 음식을 많이 만들어놔서 정말 더 맛있고 더 좋은 게 많은데 굳이 내가 이걸 하랴 예,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네. 부모의 역할이고 또 책임입니다. 맞아요. 어렵지만 핵심입니다, 박사님. 집에 건강에 좋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인스턴트 먹이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아예 집에 저희는 인스턴트 음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뭐 사탕, 과자 막 이렇게 잔뜩 놓고 밥 먹으라고 하면 애들이 밥 먹겠어요? 당연히 아이스크림, 초콜릿 먹죠.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집에서 만든 어떤 그런 그 좋은 건강한 그런 이제 뭐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선택을 주면 그 안에서도 선택은 잘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선택권을 뺏는다고 하면서 나쁜 것만 많이 있으면 애들은 당연히 가죠. 네,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 만들어 주시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런 공간이나 컴퓨터를 놓는 공간도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이 공동으로 함께 있는 공간에 놔두는 것도 바람직하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요즘 아이들은 뭐 학교 끝나고 다 이제 학원에 가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만나서 이렇게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만나는 시간이 남자아이들은 게임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같은 시간에 모여서 게임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채팅도 이루어지긴 하는데 아이들이 보는 이런 콘텐츠가 좋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이 만드는 영상이다 보니까 은어나 이렇게 비속어나 아이들이 아직은 사용하지 말아야 될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참 속상해요. 네.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겠지만 특히 아이들은요 직접 대놓고 욕을 하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나쁜 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속어, 뭐 폭력어, 뭐 나쁜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거가 나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문자로 하던 뭐 영상으로 하던 간에 그것은 다 남에게 상당한 그 아주 수치심 내지는 고통을 주는 것이다. 해를 끼치는 것이다. 우리가 남 때리면 안 되듯이 말로서도 그렇게 때리는 거는 그거는 폭력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도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보면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요 박사님 우리가요 이렇게 고운 말 바른 말을 쓰면 애들이 막 야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기를 그냥 아예 몰아내버린대 왕따를 해버린대요 그 세계에서는. 그러면서 거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애들이 쓰는 말을 하게 된다. 이런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또래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거가 뭐냐면 아이들이 아 얘네들 노는구나가 아니라 뭐 하고 노는지 어떻게 하고 노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말로 막 비속어나 그런 은어 이런 거 쓰는 그런 그룹이 결코 좋은 그룹이 아니에요. 연구를 해보면 그런 휴대전화나 또 인터넷 또 폭력물 뭐 이런데 접속을 많이 하고 거기에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그 굉장히 이렇게 왜 소심하다고 그러나요? 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리고 이렇게 약간 그 외톨이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굉장히 몰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평상시에 자기네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열등감, 분노 뭐 이런 것들을 막 말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룹이 모이는 것은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놀이를 하더라도 정말 건전한 놀이 또 그리고 아무리 뭐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비속어 같은 말은 또 은어 같은 것도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언어는 들어가지 말고 하지 말고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가 이제 전형적으로 중독에 빠졌고 굉장히 소심했고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고 그렇던 6학년 남자아이인데 얘가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상담 받으러 와서 점점 이렇게 신뢰가 생기게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그렇게 막 욕을 하고 할 때는 좀 쾌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쾌감이 느껴져서 상대보다 내가 더 센 욕을 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막 이런 막 적개심 내지는 복수심 이런 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쪽 아이도 더 세지고 나도 더 세지고 하다가 정말 만나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런 마음이 싹 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만 하고 글만 했는데도 내 마음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정말 잘됐다. 그걸 깨달을 수 있었다니 정말 잘됐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그런 게임을 하더라도 그런 거는 남들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일단은 그걸 동조하지 말고 또 그렇지 않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봐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아이가 여태까지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 얘가 잘 놀고 있겠지. 또 워낙에 친구가 없었으니까 저 안에서 저렇게 즐겁게 놀면 친구라도 사귀는 거겠지 하겠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관찰을 하고 그 노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누구와 노는가는 사이버상에서 논다 하더라도 위험한 그룹이 있다는 거. 일단은 어른들이 그걸 알아야 되고 또 미리 그 한계를 그어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한 번에 딱 알아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간히 그 애들이 뭘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다시 상기시켜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진짜 맞습니다. 이게 인터넷 발자국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한번 인터넷 공간에서 찍은 나의 댓글, 나의 사진, 내가 올린 영상은 내가 지우더라도 사실 그 공간 안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남긴 발자국이 굉장히 이제 사실 무서운 건데, 사실 부모님들이 좋은 아이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준이 공부 잘하고 뭘 이게 아니라 정말 건전하고 좋은 말을 또 좋은 언어를 쓸 수 있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하고 놀 수 있도록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정말 크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유발 하랄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네. 미래학자죠. 이스라엘에.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거 이거 지금 정말 20, 30년 후면 전혀 쓸모가 없다. 인공지능 다 알아서 하는데 네. 그러면 학교나 집에서 애들한테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과 소통 능력. 정말 요구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공감과 소통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대화하는 법, 남 해치지 않는 법 이런 거 가르쳐줘야 된다는, 남의 말 잘 들어주고 네. 공감하고 경청하는 거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걸 학교와 집에서 가르쳐줘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회복 탄력성. 즉 어디서 상처를 받고 어디서 이기지 못한 일을 막히고 잘 안 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이렇게 정보화 시대고 무슨 뭐 인터넷이 뭐 어쩔 수 없이 있고 휴대전화 이런 거 한다 하더라도 역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예, 만고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이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책임있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이걸 했을 때 그 자부심 또 그런 어떤 기쁨 네. 그런 것은 또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너무나 좋고, 이것이 너무 쉽고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서 그냥 내버려뒀을 때 그 결과는 정말 너무나 크고 깊고 오래가면서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 네.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이제 되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네. 이제 엄마 말을 안 듣잖아요. 이제 엄마 말을 안 듣고 이제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나 뭐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제 시간 때문에 굉장히 이제 대화로 말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좀 현명하게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잃지 않고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법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일 간단한 대화법은요. 네. 일단 말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아이나 상황을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벌써 부정성이 보이면 말이 곱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아이고 그래도 게임할 수 있는 두 손이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긍정심을 갖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것도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기본 공식이 있어요. 일단 아이가 말을 먼저 걸어올 때 대응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존 가트만 박사라고 관계 아인슈타인이라는 관계연구하신 분의 얘기인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먼저 말을 꺼냈을 때 거기에 다가가는 대화가 있고 멀어지는 대화가 있고 원수되는 대화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나 용돈 좀 더 줘 이랬을 때 원수되는 대화는 네가 뭘 했다고 용돈 더 달라냐 이렇게 즉각 반박하거나 비웃는 거, 이게 바로 원수되는 대화예요. 그리고 멀어지는 대화는 뭐냐 하면 엄마 나 용돈 좀 더 줘 그랬을 때 저녁 먹었니? 이러고 딴소리 하는 거 있죠. 어머 저 고양이 좀 봐, 빨리 고양이 밥 좀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리는 거. 네, 그거는 마음의 문이 정말 멀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요. 다가가는 대화는 아이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호응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용돈 좀 더 줘 그러면 아 용돈이 더 필요해? 얼마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그럼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엄마한테는 지금 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되 아이의 말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호응하는 거, 이것이 이제 수용 경청이라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네. 그 같은 박사님이 관찰을 해보니까 만 5세 미만의 아이가 부모와 한 방에 있을 때 보통 엄마, 뭐 아빠 이런 말을 네. 평균 1분에 3번을 부른답니다. 그럼 60분이면 180번을 부르는 거예요. 와. 그런데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음. 그냥 습관적으로 원수되는 대화, 아니면 멀어지는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이거 좀 봐봐. 그럼 좀 시끄러워. 아빠 이거 좀 보세요. 여보세요. 딴 데 전화하고. 이게 바로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를 하니까 그걸 1분에 180번을 하다 보면 그럼 아이들이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말을 꺼냈을 때 자기네가 원수되는 대화, 자기네가 멀어지는 대화를 하게 되는 배운 본대로 배우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피곤한데 뭐 다 그냥 그러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다가가는 대화는요. 엄마 그랬을 때 이렇게만 해도 이거 좀 봐봐 그럴 때 이렇게 바라만 봐줘도 다가가는 대화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이들하고 이제 마음의 문이 서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그 패턴 인지만 되더라도 왜 아이가 마음의 문을 닫는지, 왜 짜증을 확 내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먼저 바뀌면 아이들도 바뀝니다. 이제 사실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제 목적이긴 한데 사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 많고 부모님과 부딪히는 함께하는 또 시간들도 많아지면서 오히려 엄마만의 시간이 좀 부족해지면서 이 우울감과 피로감을 갖는 요즘 이제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좀 힘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박사님? 맞습니다. 이거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네. 이게 블루는 이제 기분이 이제 우울하고 꿀꿀하고 막 이런 저조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 이것이 진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뭐라 그럴까 어려운 점이 우울하면은요 또 불안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면서 부정성에서 더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골에 들어가게 돼요. 그 내가 우울하면요 이것도 전염돼요.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또 딴 사람들도 우울해지거든요. 우리가 무슨 안 좋은 소식 들으면 그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자꾸 일어난답니다. 하루에 사람이 생각하는 게 생각을 아주 적게 하는 사람도 25,000가지 생각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도 한 75,000가지. 와, 그래서 엄청나네요. 평균으로 하면 50,000가지. 그래서 우리가 50,000가지 생각이라는 게 정말 뇌과학자들이 놀랍게도 진짜 50,000가지 정도 평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한 70, 80%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매몰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긍정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마치 우리 가만히 있으면 살찌듯이. 네. 그래서 노력해서 운동하듯이. 그래서 고마운 거, 다행한 거, 그리고 또 서로의 장점 이런 것들을 찾아주고 보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하지만 한 3주 정도 하게 되면 이게 습관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달 안에 한 3일, 100일 정도, 석 달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내가 생각 안 해도 어떤 걸 볼 때 이렇게 좋은 점이 눈에 띄고 고마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까지 우리 100일 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100일 기도 할 때까지는 습관 들도록 매일 눈 뜨면 저는 진짜 하거든요. 매일 눈 뜨면 일단 고마운 것부터 떠올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인터뷰 하시는 사람 누가 올지 잘 몰라도 일단 이미 내가 고마움을 느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유 정말 감사하네요. 진짜요. 그리고 또 만나보니까 너무 예쁘시고. 아유 더 감사하네요. 네. 그러니까 먼저 저가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하루 같이 일하는 뭐 연구소 직원들도 그렇고 그 상담자들도 저를 찾아서 이렇게 와주신다는 거 너무 감사하게 느껴요. 그래서 수시로 고마움을 느끼다가 그 다음에 저녁 때 자기 전에 다시 눈 감고 오늘 하루 내가 좋았던 일, 고마웠던 일을 떠올리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걸 같이 자기 전에 오늘 나에게 좋았던 일, 너무 좋다. 오늘 나에게 고마웠던 분들, 또 오늘 밤 내가 꾸고 싶은 꿈,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한 5분 정도라도 나누고 자게 되면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차츰차츰
점점 이제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정서에도 통장처럼 긍정적 정서가 쌓이는 거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아, 정말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리 또 부모님들의 막혔던 이 숨이 조금 쉬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과요 함께 스마트폰 집에다가 두시고 산책하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일단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좀 행복해져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